샬롬, 도파민 가족 6번째. 어떤 감정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정보도 유의미하게 머무르지 않는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내면은 무반응과 무감각으로 메말라 간다.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는 가족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의 증발은 곧 감정이 도착하지 못하고 길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 집중의 붕괴는 결국 관계의 붕괴로 이어진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일, 감정을 천천히 함께 겪는 일, 하나의 생각에 오래 머무르는 일이 모두 어려워지면 우리는 연결이 된 듯 보여도 서로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뇌가 깊이 머무는 법을 잊을 때 우리는 산만한 개인으로만 남지 않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개개인이 되어 간다. 결국 이 멍한 뇌로는 배움이 성립하기 어렵다. 지식은 많이 입력하는 것보다 머무르고 곱씹고 연결할 때 의미가 생긴다. 그러나 파편화된 주의는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문제를 풀다 도중에 멈추고 맥락을 이해하기 전에 다른 자극으로 도망친다.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사고는 깊어지지 않는다. 겉보기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허공을 맴돈다. 배움의 회로를 쌓지 못한 채 끝내 생각을 완성하는 경험조차 잃어버린다. 학습의 위기는 깊이 생각할 수 없는 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 어른들도 비슷한 경험을 고백한다. 집중력 결핍은 이 시대 집단적 증상에 가깝다. 다만 어른들은 그것을 피곤하다, 요즘 기억력이 약해졌다 정도로 얼버무릴 뿐이다. 하지만 어른의 뇌는 아이들보다 더 오래 훈련된 뇌다. 아이들은 이제 막 멍해지는 중이라면 우리는 이미 멍함을 일상으로 알고 살아간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몰입은 단기 자극이 아니라 일정 시간의 집중과 지루함을 넘어설 때 도달한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가족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함께 앉아있는 의미 없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아무 말 없이도 아무 활동 없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침묵을 견뎌야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교실에 들어온 쇼폼의 리듬. 교실은 변화의 최전선이다. 영상 과제를 내주면 아이들은 능숙하게 클립을 붙이고 효과음을 넣는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설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는 한없이 서툴다. 교사들은 말한다. 아이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시작했고 왜 끝났는지를 몰라요. 단순한 이해력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는 시간이 사라진 교실에선 질문도 의견도 이해도 줄어든다. 아이들은 교실을 버티는 중이다. 버티느라 소진한 에너지로 인한 피로는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갉아먹는다. 수업 중에 교사가 질문을 던지며 대다수 아이는 눈을 피하거나 허공을 본다. 이미 딴 생각에 빠진 아이도 적지 않다. 질문을 반복해도 대답은 느리고 반응은 줄어드니 교사는 결국 포기하거나 설명 속도를 높인다. 아이들의 뇌는 점점 더 교실의 리듬에서 튕겨나간다. 이탈한 뇌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한번 주의가 흐트러진 후 다시 집중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평균 23분이 걸린다. 그러니 교실에서 한번 흥미를 잃은 아이는 수업시간 대부분을 참석했지만 부재한 상태로 보내게 된다. 뇌는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만 인지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교사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비슷한 장면이 묘사된다. 아이들 눈을 보며 수업 중에도 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질문하면 고개를 끄덕이는데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사는 이를
뇌의 비참여 상태라고 표현했다. 겉으로는 교실에 앉아 있지만 뇌는 이미 자극을 찾아 유랑 중이다. 교실 속 무반응 아이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산만함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 자극에 익숙해진 뇌의 구조적 반응이다. 공부는 재미없다. 도파민은 기대와 보상, 예측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무언가를 하기 전 이걸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는 기대가 생기면 도파민이 분비된다. 문제는 공부에만 기대감이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것이다. 공부한 뒤 성적이 오르고 시험을 보고 칭찬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며칠에서 몇 달이다. 설령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경험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힘들다. 특히 아이의 뇌는 성인보다 지연 보상이 훨씬 취약하다.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생겨 먹었다. 게다가 공부는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인내를 요구한다.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기억하고 응용하는 모든 과정에 뇌에게는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 역시 크다. 중간에 실패하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반복된 실패는 무력감을 낳는다. 아이는 책상 앞에 앉는 순간부터 지친다. 문제를 풀 때마다 맞닥뜨리는 작은 실패, 이해하기 전에 쏟아지는 과제, 끝없이 이어지는 비교와 평가 속에서 뇌는 이 길은 보상이 적다라는 신호를 굵게 새긴다. 아이의 선택은 의지가 아니라 뇌의 계산이다. 재미없다는 말 뒤에는 나는 이 과정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어 라는 속내가 숨어 있다. 교실은 지루하다. 칠판의 분필 소리, 교과서 속의 긴 문장, 문제를 풀다 멈칫하는 정적. 선생님은 기다렸고 친구는 손을 들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문득 어떤 생각에 잠기곤 했다. 하지만 요즘 교실은 생각의 장소가 아니다. 지루함을 참을 수 없는 공포가 되었고 느림은 무능하게 취급된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틈만 나면 호소한다. 재미없어요. 언제 끝나요? 공부는 계속되지만 성취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피곤하다. 집중하지 못한 채 쏟은 에너지가 뇌를 더 지치게 만든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피로와 무표정한 아이, 무기력한 교실이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다구치지만 아이들은 이미 집중할 수 없도록 훈련되었다. 게임은 끊을 수 없다. 반면 게임은 어떠한가 3초 안에 시작하고 10초 안에 레벨업하고 30초 안에 보상을 받는다. 뇌는 너무나도 정직하게 보상이 바로 오는 일이라 판단하고 도파민을 쏟아낸다. 공부는 쉽게 실증나고 게임에는 중독되는 이유는 뇌의 보상 회로가 비대칭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은 뇌의 보상 회로를 정확히 노린다. 미션을 수행하면 즉시 점수가 오르고 시각적 효과가 따라오며 다음 단계로 진입하면서 연쇄적으로 쾌감이 터진다. 도파민은 게임 속에서 끊임없이 예측하고 반응하고 보상을 받는다. 실패해도 곧바로 다시 시도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성취감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공부가 주는 지연적 보상은 게임의 즉각적 보상 앞에서 처참히 패배한다. 의지력과 무관하게 도파민 회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다. 그러니 게임을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것은 의지 부족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보다는 아이의 뇌가 어떤 구조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의 구조 속에도 즉각적인 피드백과 작은 보상 단계를 설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뇌가 느끼는 쾌감의 리듬을 무시한 채 인내심만 강조하는 전략은 오래가지 못한다. 도파민은 즉각적인 예측 가능성을 쫓는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공부 중에도 작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상 리듬을 재설계해야 한다.
공부를 공부답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뇌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인내하는 것 역시 가족의 역할이다. 2021년 미국 UCLA의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동일한 시간 동안 퍼즐 퀴즈와 모바일 게임을 제공했을 때 모바일 게임 그룹은 평균 도파민 분비량이 2.6배 높았고 그 수치는 게임을 멈춘 뒤에도 꽤 오래 유지되었다. 반면 퍼즐 문제를 푼 그룹은 점점 도파민 분비량이 감소했고 뇌의 집중력 유지 시간도 짧아졌다. 연구팀의 결론은 명쾌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다. 보상이 늦게 오는 활동은 뇌가 도파민을 줄인다. 이 실험 결과는 오늘날의 학습과 오락이 얼마나 비대칭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부는 정보 처리, 개념 이해, 의미 있는 사고를 해야 하므로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보상은 희미하고 느리게 온다. 반면 오락은 게임이나 쇼품, 영상처럼 직관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을 주고 뇌를 쉽고 빠르게 만족시킨다. 보상의 속도와 강도에서 이미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 비대칭 구조는 단지 공부라는 활동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독서, 토론, 글쓰기, 예술, 감상처럼 깊은 몰입을 요하는 모든 활동이 점점 불리해진다. 긴 호흡에 이의 맥락을 읽는 힘, 의미를 되새기는 훈련은 이제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단기 자극에 길든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느림과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다. 결국 도파민 회로는 일상의 전반에서 더 자주, 더 쉽게, 더 강하게 자극해주는 쪽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아이의 의지나 성격과는 무관한 생리적 반응에 가깝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라는 질문보다 우리 뇌는 지금 어떤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접근일 수 있다. 보상 회로의 비대칭. 이쯤 되면 물어야 한다. 어째서 우리는 공부를 잡는 것, 게임은 끊는 것으로 이분화하는가? 공부는 설계부터 게임보다 재미없게 되어 있다. 도전 과제는 길고 보상은 느리거나 불분명하고 실패하면 간혹 혼까지 난다. 반면 게임은 뇌의 리듬에 맞춰 알고리즘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 노력과 성공, 보상 사이클이 미친 듯이 빠르게 정확하다. 공부가 뇌와 너무 안 맞게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특히나 아이의 뇌는 미성숙하다. 자기 조절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천천히 발달한다. 그러니 아이들은 즉각적인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어른보다 훨씬 약하다. 뇌가 게임을 선택하는 것은 비정상인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도파민 시스템은 사람마다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 어떤 아이는 작은 보상에도 쉽게 동기화되고 어떤 아이는 강한 자극이 아니면 집중하지 못한다. 똑같은 공부를 시켜도 어떤 아이는 몰입하고 어떤 아이는 지루해하며 탈출구를 찾는다. 그렇다면 게임에 빠진 어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내 남편은 게임을 그만둘 생각이 조금도 없다. 아이들은 미성숙한 뇌 때문에 게임에 환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어른의 게임 몰입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발달을 마친 전전두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건 뇌가 학습한 보상 회로가 고착화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아이의 경우는 미완성된 브레이크 때문에 속도를 못 줄이고 어른은 브레이크가 멀쩡해도 엑셀을 밟는 습관이 몸에 밴 상태다. 남편이 게임을 그냥 취미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 취미가 사실상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만든 중독의 언어일 거라는 생각을 한다. 도파민 민감성의 차이가 지속되면 뇌는 특정 자극에서 반응하는 편향된 보상 회로를 형성하게 된다. 게임이나 영상처럼 도파민 분비가 높은 활동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적으로
도파민 자극이 낮은 활동에는 무관심해지는 구조가 굳어진다. 이 회로가 한번 고착되면 학습과 같은 저자극, 고농력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회피 반응을 보인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성향과 뇌의 반응 특성을 고려해 단순히 자제력을 요구하기보다 도파민 자극에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작은 칭찬, 눈에 보이는 진도표, 간단한 보상 게임 등이 모두 뇌의 반응 시스템을 재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 초등학교 교실에는 칭찬 스티커판이 있었다. 숙제를 해오면, 준비물을 챙겨오면, 발표를 하면, 청소를 하면 포도송이 모양의 스티커판이 채워졌다. 아이들은 포도송이를 채우는 낙으로 교실 속 지루함을 견디곤 했다. 이 스티커판은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하지만 교실 속 비교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모습과 형태로 견고해졌다. 나는 꼭 이런 스티커판이 아니더라도 성취를 눈에 보이게 기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이 스티커판을 거실에 슬쩍 붙여볼까 싶다. 아이들 것 말고 내 것 말이다. 우리는 왜 자꾸 화가 날까? 감정 조절의 붕괴. 별일 아닌데 욱하고 말끝마다 날이 선다. 아이만 그런가? 어른도 마찬가지다. 감정은 시한폭탄처럼 언제라도 터지기 쉬워졌고 참을성은 오래전에 고장난 브레이크 같다. 자극은 많아졌지만 감정은 다독일 여인을 줄어들었다. 도파민은 분노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지만 분노의 타이밍을 앞당긴다. 지금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화가 나기 쉬운 뇌를 가진 아이,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등 디지털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낮고 편도체는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전전두엽의 회로가 약해지면 사소한 자극에도 화가 치밀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 반면 편도체는 공포와 위협에 빠르게 반응한다. 조용한 위협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참지 못하고 바로 터뜨린다. 그 결과 화를 자주 내는 아이가 아니라 화가 나기 쉬운 뇌를 가진 아이가 탄생한다. 비슷한 연구는 많다. 2020년 독일의 대표적인 연구 기관인 막스 플랑크 협회의 인간발달연구소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 연구를 진행했다. 디지털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은 전두엽 변연계 연결성의 감소를 보였다. 이 연결성은 자기 조절과 감정 통제의 핵심 경로와 해당 기능이 약화될 경우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불안, 충동적 반응, 감정 폭발이 더 쉽게 나타난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디지털 자극은 뇌가 위협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스트레스 과잉 반응하도록 만든다고 결론 지었다. 도파민 과잉 상태에서는 즐거움을 쫓는 뇌가 아니라 참지 못하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뇌가 되기도 한다. 일상의 모습은 어떨까? 참고 사례를 보자.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A는 평소 말이 없는 편이다. 그런데 수업 중 자꾸 말을 건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리치며 책상을 쾅 치고 나가 버렸다. 애는 교무실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었다. 담임은 말했다. 평소엔 얌전한데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B는 엄마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울더니 방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졌다. 평소엔 애교 많고 밝은 아이였고 이런 폭발은 처음이었다. A와 B 모두 전문 상담 결과 분노 조절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아이의 뇌 속 감정 조절 회로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긴 상태다. 과민한 감정 회로를 가진 뇌의 감정 회로 변화는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도파민 과잉 자극, 감정 표현의 억제, 공감과 소통의 부족이 누적되며 감정 회로가 달라진다.
느리고 복잡한 감정 상황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작은 자극에도 금세 포화 상태가 되어 분노나 짜증으로 반응한다. 화를 내는 아이가 아니라 과민한 감정 회로를 가진 뇌를 가진 아이로 이해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과민한 감정 회로가 뇌의 기본 작동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감정이 반복적으로 억눌리거나 폭발되는 경험이 쌓이며 뇌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위험을 느끼거나 강하게 반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식의 반응 패턴을 학습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는 실제로는 별다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계심을 높이고 작은 갈등에도 즉각적인 방어 반응을 보이게 된다. 감정 자극에 대한 예민함은 점점 더 낮은 문턱으로 반응을 유발하고 결국 일상적인 상호작용조차 소모적인 일이 된다. 그렇게 아이의 하루는 피로와 긴장의 연속이 되고 감정 폭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난다. 가족 안에서 이 현상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엄마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빠가 짜증 섞인 말투를 쓰며 형제가 말보다 반응으로 대화하는 집,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보다 표출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감정은 누군가의 표정을 읽고 조율해 가는 과정인데 조율 과정을 다 건너뛴 채 반응만 남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점점 더 쉽게 무너진다. 디지털 환경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감정을 천천히 다룰 기회를 빼앗는다. 무표정한 부모의 얼굴, 빠르게 전환되는 영상, 느린 말보다 빠른 터치가 익숙한 일상 속에서 분노는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뇌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대답이 된다. 감정은 본래 느리고 섬세한 속도로 다루어지는 것이지만 도파민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그 속도를 버티지 못한다. 가정 내에서조차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는 반응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기보다 일단 터뜨리고 본다. 어른이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를 키우고 듣지 않는 대화가 결국 서로를 고립시킨다. 감정은 표현되고 조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가 반응만 남긴 채 감정 자체를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 분노는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감정 도구가 되어버린다. 감정 조절력 붕괴의 시대. 하버드 대학과 아동발달센터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훈련을 받은 아동은 전전두엽의 활동이 회복되었고 충동 조절 능력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감정 조절력이 무너진 시대, 사소한 말에도 울컥하고 작은 자극에도 분노가 터진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역시 감정을 조절하기보다 쏟아내거나 눌러두는 방식에 익숙하다. 자극은 갈수록 많아지고 내는 감정을 정리할 여유 없이 반응부터 해버린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뇌는 유연하고 감정 회로는 다시 훈련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참거나 갑자기 모든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감정의 리듬을 되돌리는 연습을 일상에 녹여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모든 걸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한 충동으로 뛰어나올 수 있다. 이 훈련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제 감정이 발생하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가 났을 때 참아가 아니라 지금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묻는 환경, 흥분했을 때 조용히 해가 아니라 지금 잠깐 멈춰볼까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여유, 감정을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고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때 뇌는 비로소 다시 느리고 안정적인 감정의 리듬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변화는 바로 느림에서 온다. 부모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아이에게 화를 참아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 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찬찬히 짚어야 한다. 감정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신호일 뿐이다. 그 신호는 항상 말로 오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종종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을 전달한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면, 갑자기 짜증을 냈다면, 예상치 못한 반항이나 무기력이 나타났다면 감정이 말 대신 몸을 빌려 보낸 신호일 수 있다.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반응 전체를 읽어야 한다. 그날의 표정, 손끝의 움직임, 앉은 자세, 밥을 먹는 속도 등 작은 것들의 단서가 된다. 이 신호들을 억압하지 않고 조용히 알아차리고 꺼낼 수 있게 천천히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도파민 과잉 시대에 가족과 건강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감정을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는 어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는 자기 감정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 성취 강박에 빠진 가족,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성실한 노력보다 빠르게 성과 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 이제는 과정도 의미도 노력도 결국 결과로 환산된다. 언제부터인가 성취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고 우리는 가족에게조차 쉴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이도 안다. 사랑받기 위해선 나답게 보다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성취는 부모의 안심이 되고 부모의 안심은 아이의 부담이 된다. 그렇게 가족은 서로를 밀어붙이는 시스템을 너끈히 구축하고 있다. 성적과 스펙으로 평가받는 학업 경쟁 시대.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대치동 학원가의 어느 정류장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탔다. 후하게 보아도 초등학교 3학년이 안 되어 보일 만큼 왜소했다. 무거운 책가방으로 축 처진 어깨와 무표정한 얼굴로 버스에 탄 아이는 빈자리를 발견하고 주저앉듯 스르륵 몸을 의지했다. 치열한 학군으로 유명한 대치동 근처에 살다 보면 이런 아이를 보는 일은 흔하다. 그런데도 유독 버스에서의 그 아이가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게임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을 즐길 여력조차 남지 않은 듯 방전되어 있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22%가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38개국 중 최하위 수치였다. 성적으로는 최상위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게다가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55.3%에 이르렀고 공부할 때 긴장을 많이 한다고 답한 경우 또한 41.9%에 이르렀다. 그런 이유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스트레스 주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나 체력 저하의 문제가 아니다. 도파민이 고갈된 뇌의 피로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달진한 상태다. 아이들은 정답만을 찾아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선택은 줄고 지시는 늘어나며 뇌는 움직일 이유를 잃는다. 결국 아이는 도전하지 않고 무기력이라는 가면을 쓴 채 하루를 견딘다. 도파민은 놀이와 도전 과정에서 분비되며 보상이 늦어지는 활동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줄어 무기력이나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들이 정답을 기다리고 지시를 받는 환경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저하된다. 여기에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도파민 설계 장치가 더해진다. SNS 게임 앱툰, 영상 알림은 중뇌의 북쪽 피계 영역을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고 그 신호는 축좌에게 전달되어 보상 경험을 강화한다. 이러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도파민 분비는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뇌는 점차 둔감해져 같은 자극에서 예전만큼 쾌감을 얻지 못한다. 동시에 전두엽 피질의 두께와 기능이 감소하면서 충동 억제와 집중력 저하 현상을 보인다. 뇌는 빠른 보상에는 민감해지지만 느리고 긴 성취의 과정을
견디는 힘은 약화된다. 학업 성과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스마트폰 비의존군과 의존군 간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일일 학습 시간은 평균 1.4시간 줄고 과제 집중력은 35% 이상 감소하며 수면의 질 역시 저하된다. 성적에서도 영업 평균 점수는 12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게을러서가 아니다. 과잉 자극에 너무 오래 적응해 온 뇌가 가진 채 느린 보상의 세계로 혼자 던져진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아이가 똑같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기 평가가 낮은 아이일수록 스마트폰 의존이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3.2배 크고 글씨나 수면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 이 영향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결국 이는 단순한 사용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감정 상태, 자기 인식, 수면과 환경 모두가 얽힌 정서적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다. 다행히 뇌는 회복할 수 있다. 12주간 실시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에 따르면 전전두엽과 측좌핵 간 연결성이 28% 회복되었고 학업 성적도 평균 15% 상승했다. 뇌는 단절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과도하게 흥분된 채 무기력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평소에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 피곤한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아이들이 게을러졌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리고 오랫도록 도파민 고갈의 구조에 적응해 왔다.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 아닌 정답받아 적는 공장이 되었고 선택과 호기심은 사라졌다. 남은 건 지시와 수행, 탈진의 반복뿐이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성적을 끌어올리는 벼락치기가 아니라 도파민이 다시 흐르는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다. 스스로 천천히 선택하고 시도할 수 있는 교육, 정답보다 질문이 환영받는 교실, 잘하려는 아이보다 하고 싶은 아이를 응원하는 어른들, 어른의 지지 속에서 아이의 뇌는 다시 자라난다. 아이는 느리게 반복되어 어른의 속을 태우겠지만 그 느림이야말로 진짜 배움의 속도다. 보상의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도파민은 뇌의 보상 회로를 관장한다. 작지만 명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꼈을 때 또는 누군가가 좋아, 잘했어 하고 인정해 줄 때 활발히 분비된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성취 도파민을 교실 속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잘해서를 듣기도 전에 틀려서 먼저 듣기 때문이다. 성적, 점수, 칭찬 등의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아이는 결국 내적 동기를 잃는다. 언제까지 부모의 칭찬에 춤을 추고 단원 평가의 점수로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을 수는 없다. 이미 도파민, 분비의 불균형을 낳는다. 처음에 칭찬받고 싶어서 공부했던 아이가 혼나지 않기 위해 숙제를 하고 결국엔 그냥 버텨야 하니까로 뇌가 재설계된다. 도파민 회로는 기대감이 아닌 피로감이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뇌가 감정적으로 탈진한다.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들은 도파민 분비 자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긍정적인 보상을 경험하기 전에 수많은 좌절을 겪는다. 읽기, 쓰기, 수, 계산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단순한 학습에서의 실패 경험이 누적될수록 뇌는 보상보다 회피에 더 민감해지고 결국 도전 자체를 회피하는 뇌가 만들어진다. 학습은 두려움이 되고 평가를 피하려는 행동은 점점 고착된다. 학습 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공허한 격려에 불과하다. 뇌는 노력보다 반복된 실패에 더 깊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도파민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은 환경은 아동에게 쉽게 무기력을 유발한다. 부모와 교사가 성과와 결과 중심으로만 접근한 경우 아이는 자신의 작은 성취보다 뇌의 보상 회로와 연결짓지 못한다. 결국 하는 척만 남고 진짜 동기는 사라진다. 공부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작동하지 않는 감정 회로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잘해도 별로 기쁘지 않아 해요. 아이가 항상 아무 표정이 없어요. 요즘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다. 단순한 사춘기의 혼란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일관된 신호다. 이런 감정 회로가 고장난 뇌가 보내는 구조적인 반응이다. 아이는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다. 느끼지 못하게 학습된 것이다. 지금 안 하면 엄마가 실망할 거야. 힘들다고 하면 아빠가 화낼 거야. 모르는 척해야 덜 혼나. 그런데 보상 예측의 성과 중심으로만 편향되면 도파민은 즐거움을 유도하는 대신 불안한 회피를 메커니즘으로 바뀐다. 감정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뇌는 일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아이는 평일 아침마다 학교로 가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했고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표현되지 않으니 길을 잃는다. 그리고 그게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부모의 말은 지금 네 감정은 틀렸어 라는 메시지로 각인된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한다. 작은 일에서 울컥하고 사소한 거절에도 상처받고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 자기 감정의 정체를 잃어버린 아이, 그들의 분노와 짜증, 포기와 무기력 사이에서 그저 괜찮은 척 살아간다. 표정은 사라지고 눈빛은 흐려지고 언어는 무뎌진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무성의한 대답으로 부모의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 말이 사실은 진심이다. 감정도 보상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이는 결국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선택한다. 조용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 말 대신 침묵을, 외출 대신 고립을 택한다. 학교, 가족, 친구 이 모든 관계가 조건을 전제로 움직이는 구조 안에서 아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을 배운다. 피로 사회 속 아이의 생존법. 최근 급증하는 은둔형 고립. 청소년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에서 고립을 선택한다. 대화도 끝.